뭐 시장의 유동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라면은 전 내년은 좀 약간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ESS 쪽들 네. 이런 쪽들한테 조금 기회가 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계속 바이오 계속 좋다. 바이오. 자, 그래서 코스닥 여쭤보려고 하는데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500조 원 시대에 와 있는데 이제 거의 정부의 벤처 펀드 세제 혜택 등 활성화 정책을 이제 펼치려고 하는데 이게 코스닥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왜냐하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코스닥 좀 많이 산다, 펀드 만들어라, 중소형주 펀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효과를 받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도 또 효과를 봤어요. 그럼 전반적인 코스닥의 섹터 전부 다가 그 혜택을 받을까요? 아니면 좀 특히 어느 섹터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까? 시총 상위? 시총 상위 볼까요 한번? 코스닥 시총 상위.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 알테오진 있죠. 이건 거래소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합정인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2등이죠 지금. 네. 그 다음 또 에코프로 3등이죠. 네. 그 다음에 알테오진 빠진 자리에 바이오 1등은 이제 ABL 바이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캠. 제가 20위권까지 봤는데 20위권 중에서 한 10개가 바이오거든요. 이거 보세요 지금. 쉬어볼까요? 알테오젠, ABL, 리가캠, 티슈진, 펩트론, HLB, 그 다음에 보르노이, 파마리소치, 케어젠, 클래시스도 쳐야 되나? 미용기기인데? 칠까요? 어쨌든 뭐 이것도 미용기기 쪽인데. 미용기기는 바이오 쪽으로 보긴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네. 파마 리서치도 약간 그쪽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쪽도 그렇고. 그럼 미용 쪽인데, 그럼 미용 두 개라고 칩시다. 네.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 오늘 들어온 거. 그 다음에 휴젤도 약간 미용 쪽. 20위까지만 봐도 셀트리온 제약 나오고, 메지온 나오고, 올릭스 제약 바이오가 나오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하고요. 상단에 있는 게 로봇하고, 그 다음에 미용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엔터주들이 여기 20위권 때 이제 등장을 네. 하기 시작하고, 여기 지금 보면 30위권까지도 계속 바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0위권 넘어가면 이제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해요. 30위권 넘어가면은 이제 ISC 나오고, 로봇 쪽에 원희홀딩스, 솔브레이, 심텍, 고영, 다 이쪽 로봇 반도체들이나 동진 세미캠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40위권에도 이제 네. TCK, 뭐 LNC 바이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바이오, 로봇, 엔터, 미용 이렇게 정도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게 뭐 3% 정도 된다고 치면 2%, 3%면 이거 5%까지 늘린다고 그러잖아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돌아다니는 한가지 소문은 그래서 이제 12월 초에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확정된 거 없다 막 이랬다가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뭐 아인땡 굴뚝에 연기가 안 난 특히 뭐 그쵸. 이번 정부는 증시를 올리려고 하는 전반적인 그쵸. 분위기가 있으니까 마음 먹었죠. 뭔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라면은 연기금도 그렇고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 이제 세제 혜택 주잖아요. 근데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닥을 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비상장도 뭐 기타 등등 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면 코스닥 시장의 주식을 사야지만 어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코스닥 시장은 확실히 유동성은 보강이 된다. 기관으로 따져보세요. 연기금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것보다 50% 이상 더 사는, 거의 2배 더 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금액으로 크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4위 종목군들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지금 기관 장세거든요. 외국인 장세 아니고 기관 장세이기 때문에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이런 사모펀드 같은 기관 쪽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을 매일 검색해가지고서 수급이 계속 변하는 걸 찾아가면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 매매를 하는 혹시 게. 기관이 그럼 최근에 많이 사고 있는 코스닥 주식은 그런 건 정리된 거 없나요? 자, 최근 이제 2주 정도 11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왼쪽이 기관이 매도한 것들이죠. 코스닥에서 오른쪽이 기관이 코스닥에서 많이 산 것들. 보면은 딱 답 나오지 않나요? 로봇이랑 바이오밖에 안 보여요. 로봇이랑 바이오, 피부, 뭐 미용기기. 그쵸. 다 시가총액 아까 상위권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그죠? 이런 쪽들 위주로. 판 거는 뭐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들 좀 팔았네요. 그죠? 반도체가 많죠. 판 거에 보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뭐 올릭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팔았고, 이런 더 핑크폰 컴퍼니 뭐 이런 것들도 팔았고, 신규 상장 아로마티카도 팔았고, 산 것만 보면 최근 2주만 따졌을 때 보면은 당연히 로봇이랑 바이오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앞으로 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최근에 뭐
코스닥이 변동성이 좀 많았었잖아요. 중일 관계 악화되면서 이제 수혜 보는 기업들도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뭐 가스들도 많이 올랐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이렇게 샀다. 이게 지금 기관으로만 딱 표시했지만, 저희 이제 HTS 각 증권사별로 다 나올 거예요. 보면 연기금이 또 매수한 종목이라든지, 투신이 매수한 종목이라든지, 이것도 다 소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제 계속 앞으로 살 여력이 많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연기금이 살 수 있고 기관들이 살 수 있고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섹터별로 뭐 대장주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왜냐면 연기금은 시가총액이 싼 거는 못 사거든요.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운용사들이 사는 종목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운용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기관 자금 받아가지고 다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 뭐 투신,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들,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맨날 검색해서 소팅해놓고 좀 종목 움직임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즘에 조방원 섹터는 좀 전반적으로 약간 조정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제 상승세는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내년에는 좀 받기 힘들다고 봐야 될까요? 전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고요.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방사는 추세가 꺾였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조선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데 꺾일랑 말랑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조방원 전 중에서 4개 중에서 전력과 원전은 이게 AI하고 에너지로도 일단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조정 받으면 또 이제 돌고 돌다 보면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 방사는 이제 전쟁이 어디서 또 터지지 않는 이상은 좀 추세상으로는 조금 다른 주도주들한테 밀려서 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 계속 받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한테도 좀 수주가 많이 뺏긴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뭐 마스가 프로젝트 그거 하면서 그것도 또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조선도 사실은 지금 주류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 있다. 뭔가 수주가 날 때마다 뭐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로봇이나 반도체나 바이오가 치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함? 이런 부분들은 많이 떨어졌다. 예전에 조선주 막 하루에 10% 막 15%씩 막 올랐었잖아요. 최근에 올라봐야 1, 2% 오르다가 빠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대장주. 거기다가 지금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미포는 합병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 둔해졌어요.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추세가 계속 잘 유지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싼 고점 찍고 그죠? 여기 고점 찍고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제 60에서 이제 하회하는 상태인데 최근에도 어차피 보면 60에서 깼다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 60에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을 때는 깨도 바로바로 올라오는데 이 60에선이 지금 완만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주가가 힘이 빠지면 이제 아래쪽으로 터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된 거는 깼다가 올라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플랫해졌는데 이렇게 꺾이면 나중에 올라갈 때 중기 저항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를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미포는 합병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합병이 이제 내년에 되면은 또 몸집이 더 커지는 거죠. 지금은 따로따로 움직이지만 합병하고 나면 또 몸집이 더 커지잖아요. 시총이. 그렇게 됐을 때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분간 이쪽은 좀 그렇고 또 지금 현대랑 하나비전이랑 수주 갖고 지금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봐야 되는데 얘네를 볼 게 아니라 그럼 하나비전을 보면 아니 하나오션이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하나오션도 약간 지금 61선 밑으로 꺼져 있죠. 그 다음에 지금 61선도 약간 하방으로 돌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21선이 빨간색이잖아요. 21선이 지금 여기 보이시죠? 데드크로스 날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한 이게 지금 아직까지 61선이 하방으로 안 돌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방으로 돌잖아요. 그리고 21선이 데드하잖아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기술적 분석 배울 때 데드크로스가 하방으로 나면은 그러니까 뭐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스쳤다 올라가잖아요. 또 그렇지만 이게 내려가면서 이게 꺾여 있는데 데드크로스가 나면 상당히 많이 빠진다. 라고 배우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1년 만에 사실 많이 오르긴 했죠. 거의 뭐 6, 7배 올랐네요. 그렇죠. 엄청 올랐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많이 오르긴 했죠. 그리고 뭐 실제로 조금 미국에 또 이제 뭐 필리조선소 그리고 또 미국이랑 이제 관세 협상하고 시작하면서부터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좋게 얘기가 됐었죠. 차트로만 봤을 때는 뭐 일단은 지금은 여기 10만 원 부근
좀 지지선인데 이게 좀 깨지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추세상으로는 여기 올라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일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돈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기 전에 빨리 주가가 올라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오션은 12만 원을 빠르게 급등하게 해서 올려줘야지만 추세를 다시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여부에 따라서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러 섹터 점검해봤는데 지금 올해 남은 12월 마지막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나요? 그리고 내년 한국 주식 뭐 미국 주식 뭐 사야 하는지 어느 시장이 좋고 또 그 안에서도 어떤 섹터를 사야 되는지 좀 많이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계속 요새 말하고 다니는 게 턴어라운딩 기업을 사라. 어떤 섹터든지 간에 턴어라운딩 기업을 사라. 중국이 막 밀어붙이기 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피해봤던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섹터들도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화학 섹터도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서 밀어붙였던 것들 중에서 제품 가격들이 올라오고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리튬을 비롯해서 2차전지 소재 섹터들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악을 찍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이제 2차전지 ESS 이쪽도 좀 내년엔 기대가 된다. 한 3년 쉬었으면 많이 쉬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계속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뭐 화학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소재 섹터 중에서 이제 최악의 시간을 보낸 것들, 그러니까 중국의 물량 공세가 이제 수그러드는 것들 이런 쪽들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사실 오를 만큼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뭐 지금의 이 버블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대장주가 꺾이면 시장도 꺾인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이 계속 살아있으려면 대장주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AI, 뭐 로봇 이쪽 섹터주들도 뭐 시장의 유동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라면은 흐름은 괜찮다. 그래서 전 내년은 좀 약간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2차전지 ESS 쪽들 이런 쪽들한테 조금 기회가 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내수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백화점, 마트, 편의점 정말 미친 듯이 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쪽도 뭐 중일전쟁의 여파로 뭐 수혜를 보기도 하고 연말 특수를 보기도 합니다만은 소비주들은 결국은 돈이 풀리니까 그동안 안 좋았었던 부분 턴어라운딩 기업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이 안 좋았다가 회복되는 기업들이 뭐 마트나 편의점 쪽들이거든요. 이런 쪽들도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실적이 회복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그러니까 좋아 기업도 좋을 수 있겠지만 안 좋아 하다가 좋아지려고 그러네? 이런 거. 심텍도 어느 시점에 올랐냐면 안 좋아 얘네 멀었어 하다가 디램 쇼티나네? 이러면서 달리기 시작한 게 몇 배가 올라온 거거든요. 대덕전자, 뭐 코레소프트 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신선한 거를 좋아하고 뭔가 반전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뻔한 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램도 그랬고 낸드도 그렇고 다 반전해서 지금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내년에는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뻔하지 않은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딩 기업 1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많이 하락했고 힘들었던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건 저는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계속 바이오 계속 좋다. 우리나라 바이오가 옛날 바이오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들, 금리 인하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유동성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이오, 뭐 로봇, AI는 계속 돌아가면서 시세는 낼 수 있겠다. 아까 2차전지 이런 데는 대장이라기보다는 낙폭에 대한 반등에 대한 그런 주식. 낙폭과대이면서도 이제 턴어라운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ESS, 그다음에 로봇 다 연결해서 본다라면은 회복의 기회가 전기차가 지금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라면 그리고 또 그거 아세요? 디램 가격도 60% 올랐지만 리튬 가격도 60% 올랐어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리튬 관련주들, 뭐 우리나라 또 셀 업체들 다 왜냐면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해 주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공장 다 지었잖아요. 이제 생산해서 잘 팔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계속 조금 봐주셔야 되겠다.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계속 기회는 있다. 최근에 동박도 그렇고 왜냐면 전지박 동박에서 이제 회로박으로 가면서 ESS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랑 다 연결될 수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랑. 그래서 그런 약간 동박 섹터주들도 계속 좀 기회는 있고 리튬 뭐 이런 소재 섹터. 그 대신에 2차전지 장비주 뭐 이런 거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쪽에서 조금 2차전지나 화학 쪽들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부품 쪽도 기회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망했다가 살아남은 기업들 그쵸?
문 안 닫고 살아남은 기업들한테 기회가 온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도 1470원대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이렇게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 국내 증시 수급에 부담은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쵸, 부담 작용하죠. 네. 근데 이 원달러가 강한 것만큼 네.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강하긴 해요. 우리나라만 강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좀 부담인 건 맞아요. 제가 봐도 이 환율에 이렇게 버틴다? 그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고환율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내년에도 유동성은 또 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뭐 계속 잘 밸런스를 맞춰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환율은 수출주들한테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또 내수주들한테는 좀 불리한 거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내수주들이 마냥 내수주들은 아니더라. 네. 라면이 내수주가 아니듯이 수출. 네, 그 다음 또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사주면 그것도 수출 아닌 수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신에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해서 만들어서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품 가격에 녹여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자재 가격에 유지해서 요즘에 금은 구리 가격이 45년 만에 동반 최고치 기록했던데 이게 인플레이션과 달러 약세 우려 속에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네. 돈이 가치가 네.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떨어지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뭔가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현물자산, 부동산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르는 거고 금도, 은도, 구리도 뭐든지 이렇게 실물로 갖고 있는 거는 그 뭐랄까요. 현금이 지금 제일 바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것들의 everything rally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현금이 아닌 것들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 유동성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부분.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물가 부담으로 다가오면 결국 또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중을 위해서는 또 안 좋은 것. 어떻게 보면은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유동성에 좀 더 네. 집중을 해서 시장의 그런 자재, 주식도 마찬가지죠. 현금이 아닌 부분에서 강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약간 시중금리가 살짝 움직여서 올랐어요. CMA 금리도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에 민감한 게 코인이라서 코인이 지금 많이 빠졌던 거잖아요. 근데 다시 또 이제 뭐 금리 인하 얘기하고 나니까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시중 금리가 좀 더 올라가고 뭔가 좀 원자재 가격들이 좀 빠지기 시작하고 경기가 좀 침체를 가면서 금리 인상의 기대감이 다시 내년에 올라가면 코인한테는 좀 안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럼 그동안에 반대로 올랐던 그런 원자재들한테도 불리한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동성은 조금 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와 반대로 가는 것들에 대한 상승은 당연히 반작용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또 국내 투자자 해외 주식 투자가 역대급인데요. 한차익과 주가 상승 동시에 노리고 미국 떠난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 시점에 리스크는 없을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분께서는 뭐 쿨해서 투자한다 이런 코멘트 됐는 걸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리스크가 좀 있을까요? 어떤 리스크냐 하면은 네. 당연히 나중에 이제 환차손의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겠고 네. 지금 투자해서 환전해서 하면 환차손의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기업 주가가 빠지고 나면 네. 쌍코피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주가 빠져 환차손 당해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근데 뭐 그러시 따지면 한국도 다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항상 있지. 하지만 그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다만 이제 뭐 미국 주식시장이 영원하겠냐라고 묻는다라면 영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국보다는 영원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럼 미국은 계속 지금 돈 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트럼프 레임덕 나오기 전까지는 좀 괜찮다. 보통 2년, 3년째까지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그렇게 봐주시고 국내 투자자들한테 뭐 이상한 막 루머도 돌았었잖아요. 막 미국 투자 많이 하면 뭐 세금 올린다. 아, 있었죠. 뭐 한도를 뭐 어떻게 한다 뭐 기다리는데 다 루머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미국 빠지면 우리나라도 빠지기 때문에 네. 미국 투자의 리스크는 전체 시장의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리스크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미국도 빠지는 거고 우리나라도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에 대한 리스크는 시장이 죽는다에 대한 리스크라고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종목들도 미국에서도 잘 선별을 해야 되겠죠. 미국에서는 아까 한국에서는 이제 종목들 섹터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내년에도 AI인가요? 로봇이래잖아요, 트럼프가. 아, 트럼프 로봇이라 했으니까 로봇이다.
그럴 수 있겠죠? 트럼프가 로봇이랬으면 로봇인 거죠, 뭐. 우리는 그냥 트럼프만 믿고 따라가야 되는 참 불쌍한 개미입니다만은. 가르쳐 주는데 못 먹으면 그것도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알려주잖아요. 항상. 트럼프는 항상 알려줬어요. 그러게요. 이거야, 저거야, 다 알려주잖아요. 조선이야. 그렇죠. 원조로. 다 알려줘. 원전이야. 뭐 다 알려주잖아요. 트럼프가 알려주는 대로만 따라가면 손해는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